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전력이 급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에 맞추려면 앞으로 15년간 73조 원이 필요하다는 장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호남 수도권 초고압 송전망 구축까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는 한국전력이 감당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성환 기자, 먼저 한전이 오늘 내놓은 계획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네,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 한전의 송변전 설비 투자에 필요한 금액은 총 7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오늘 발표된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인데요. 2038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할 송전과 변전의 세부안입니다. 이번 11차 계획은 2년 전 발표한 10차 때보다 16조 3천억 원, 29% 늘었습니다. 한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비가 상승했고 지중 손정선로도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이 전력망 구축 계획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까지 송전선로를 놓고 변전소도 짓겠다는 게 한전 계획입니다. 한전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0기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345kV급 변전소들을 추가하는데 신남사, 신이동 개폐소, 신원삼 등입니다. 각각 송전선로도 설치하는데 2030년 3월부터 2038년까지 차례차례 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호남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수도권까지 끌어오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남과 당진 등 전력 설비 건설에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도 반영됐습니다. 이 계획대로 가려면 당장 상당한 투자가 시작돼야 할 텐데 이미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이 넘는 상황인데 계획대로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의 재정 상황으로는 수십조 원의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걱정거리입니다. 지난 1분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 9천억 원, 부채 비율은 480%에 달하는데요. 한 해 동안 내는 이자만 4조 원 수준입니다. 최근 7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긴 하지만 재정 정상화로 가기까지는 갈 길이 멀죠.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 요금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한전은 경영 효율화와 원가 절감 노력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적정한 전기 요금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부족한 자금이 생긴다면 회사채를 더 찍어서 투자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1분기 기준 한전이 국내에서 발행한 미상한 회사채 잔액은 63조 원이 넘는데 만기가 오면 추가 발행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채를 더 찍으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라도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해결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전기 요금 인하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자는 중인데요. 지방의 전기 요금을 덜 올리든지 아니면 유지하든지 해서 에너지 요금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방법으로는 원자력 발전 비율을 60%까지 높여서 전기 생산 단가를 낮추면 된다는 겁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정상화, 즉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산업 전반과 우리 경제 상황을 전기요금에 어떻게 녹여낼지는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옮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 이번 대선에도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습니다. 매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지만 이번엔 될 거란 기대에 세종시 아파트값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값 상승률 1위 세종시 그 이면엔 텅텅 비어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세종시의 두 얼굴 방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와 기술 중심 도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옮겨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거기서 일 못 보고 이런 건 없고요.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하자 세종시는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됐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내려와 투자 열기에 불을 붙이며 소위 대장 아파트는 전고점을 깼고 청사에서 비교적 먼 생활권에서도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 10명 중 4명이 외지인이다 보니 아파트를 벗어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종에서도 중심 상업지구에 위치한 상가 건물. 준공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걸음을 옮기는 족족 텅 비어 있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할 때부터 지켜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정작 세종에 사는 인구는 적은데 상가는 많고 규제도 까다로워 들어올 점포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인구를 계속 늘렸으면 좋겠는데 어린이 축구 교실을 하나 넣는다든가 했을 때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이제 법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더는 움직임이 없어서 고분양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분양이 된 분양주들이 임대료를 낮추고서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용도 변경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지만 될 것 같고.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세종의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옮겨와도 도시 성장에 한계가 따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공사비를 감안하고라도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수요도 없고 정주 환경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전과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좀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들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인구 유입이 수반되지 않은 나눠먹기식 공공기관 이전은 실패한 혁신도시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이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 BOE의 추격이 매섭습니다. 이 과거 LCD 시장의 사례처럼 OLED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업부 김대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불과 2년 뒤면 OLED 시장에서 이 중국과 한국이 뒤집힐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중소형 올레드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오는 2027년에 한국을 역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건 한 2년 정도로 우리가 기술 격차는 좀 앞서가고 있다. 중국이 아시다시피 LCD를 따라오면서 저희가 전 세계 1등을 뺏겼잖아요. 중국 정부의 어떤 지원하에서 패널사들이 계속 열심히 따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기술은 크게 LCD와 OLED로 나뉘는데요. 빛을 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 물질로 구성이 됐고요. LCD보다 화질이 선명하고 전력 소모도 적습니다. 이미 국내 기업들은 LCD 시장을 중국에 넘기고 OLED로 체질 전환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을 현지 기업에 팔았고요. 2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적자만 남는 레드 오션 시장에서 벗어나서 고부가 제품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하지만 이제는 올레드 시장마저 중국의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올레드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이 67.2%로 1위인데요. 언뜻 보면 압도적인 1위이긴 한데요. 점유율 차이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이 1년 동안 점유율을 7.6%포인트나 끌어올렸거든요. 그 사이 한국은 6.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한중 격차가 14%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네, 얼마 전 중국 BOE가 LG 디스플레이는 아직 투자도 결정하지 못한 이 차세대 OLED 라인 장비 반입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이 중국의 추월 속도가 상당합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네, 중국 정부가 애국 소비를 장려하고 R&D 등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도 한몫하는데요. 네. 화웨이나 샤오미 등 중국 IT 기업들이 자국산 OLED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요. 원래 중국 기업도 한국산 OLED 패널을 썼습니다. 그만큼 국내 디스플레이 기술이 월등했다는 것을 방증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중국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중국 기업이 만든 올레드 패널이 들어가는데요. 지난 2021년 중국산 스마트폰 내 한국산 올레드 패널 사용 비중이 78%였습니다. 3년 만에 12.6%로 무려 65%포인트나 감소했는데요. 중국의 3대 디스플레이 기업으로는 BOE와 차이나스타, HKC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비전옥스나 텐마 등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중 1위인 BOE는 아이폰 17 프로용 패널 승인을 받기 위해 평가를 진행 중인데요. 만약에 인증이 통과되면 올해 약 5천만 대 아이폰용 패널을 생산할 전망입니다. 현재 샤오미도 자사 스마트폰에 BOE와 비전옥스 등이 만든 올레드 패널을 사용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산 올레드 패널을 적용한 태블릿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우리 OLED 기술이 월등히 앞선다고는 하지만 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가 시작되면 이 점유율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기업들 뭐 대책이 있습니까? 네, 올해 5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9조 원으로 커지는 올레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고성능 올레드 기술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데요. 여기서 저온 다결정 산화물, 그러니까 LTPO나 텐덤 같은 첨단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LTPO는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 높은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텐덤은 유기 발광층을 쌓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내구성과 전력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이 기술들로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대형 올레드를 양산할 수 있는 것도 국내 기업들 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 단계 낮은 LCD 패널로 박리담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특히 정철동 LG 디스플레이 사장은 이달 초에 임직원들에게 이메일까지 보냈는데요. 제목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기술 차별화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벗어나려면 경쟁사가 따라하지 못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연간 흑자를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 2022년에 영업 손실만 2조 850억 원이었는데요. 3년 만에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4조 1천억 원을 들여서 충남 아산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내년에 노트북과 태블릿 등 8.6세대 올레드 패널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대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 톡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쉬어가는 가운데서도 카카오그룹주는 연일 반등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더해 대선 후보들이 인공지능 관련 공약을 쏟아내자 카카오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더해 카카오페이, SSG.com으로부터 쓱페이와 스마일페이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급등세입니다. 쓱페이와 스마일페이 이용자 규모는 약 2,500만 명으로 카카오페이 입장에선 이번 인수로 경쟁자인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에 대항해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분석입니다. 실적면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집니다. 지난 1분기 상장일의 첫 연결 기준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 카카오페이, 증권가에선 2분기에도 호실적 이어지며 연간 기준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올라왔지만 여전히 1,36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우려에 7개월 내 최저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일각에선 1,300원까지 하단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미 정점을 찍었고 연준의 금리 스탠스 역시 점차 완화적인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어 약달러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따라서 환테크 투자,
올해는 더 이상 유효한 투자 방식이 아니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며 변동성이 줄어든 만큼 이번 주 목요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이 김문수와 이재명 두 유력 대선 후보가 약속이나 한 듯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1,400만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 두 후보가 내놓은 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증시 활성화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에선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구축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런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주식이라고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먼저 이 후보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기업이 핵심 사업 부분을 떼어내 별도로 증시에 입성시키는 쪼개기 상장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쪼개기 상장은 모회사 소액 주주에게 신설 기업의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주주의 지분 가치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법의 쪼개기 상장 금지를 주주 충실 의무에 도입해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이제 민주당의 공약집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놨죠. 맞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공약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자사주 취득 이후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주 이익 환원이 제한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올 들어 자기 주식 취득 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는 총 180여 개사로 실제 자사주를 소각했거나 소각 목적을 명확히 공시한 기업은 약 30개사입니다. 전체의 18%대에 불과합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자사주 보유 한도를 제한하거나 소각 시 세액 공제 등의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 이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나아가 주주 환원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게다가 이 후보는 앞서 주가순 자산 비율이 0.1에서 0.2배인 회사는 적대적 인수 합병 등을 해서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만큼 관련해서 구체화된 공약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공약집을 내놓은 김문수 후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본시장과 관련돼서 이 공약집에는 어떤 내용들 담겼습니까? 앞서 발표한 대로 정부가 제2 요구한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익이 불일치를 유발하는 징벌적 과세 구조가 문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됐습니다. 현행 세법상 배당과 이자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약 50%대에 달하는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주주가 오늘 경우 배당 결정을 꺼리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까지 더해져서 주주 환원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 후보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 소득 5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단일 세율로 분리 과세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보다 근본적인 이 제도적 변화를,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세제 혜택이나 규제 강화로 접근하는 이 방법론에 있어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김 후보는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장법인의 물적 분할이나 인수합병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며 경영권 변경 시에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 후보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를 대상으로 IR 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도 공약에 포함됐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토큰 증권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마련 등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이 여름철 폭염은 단순히 더위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중대재해 발생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폭염 환경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온열 질환 예방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그 준비 현장을 전민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체. 가스불로 전기 난방판 내에 필름을 붙이다 보면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단열재 충전재인 우레탄 폼을 채우는 공정에선 주변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공장 안은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후끈한데요. 올해는 선풍기 대신 이 에어컨으로 온열 질환 산재 사고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은 폭염 대비 우수 사업장이지만 층고가 높고 오픈된 실내 작업장 특성상 별도의 냉방 장치를 달 수 없어 폭염 재해 발생 위험을 늘 떠안고 있었던 상황.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 4대를 설치, 작업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선 충분한 휴식과 시원한 물 섭취도 중요한 만큼 공장 내에 에어컨이 설치된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만들고 이온 음료와 식염포도당 등이 들어있는 냉장고도 구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생산성까지 챙길 수 있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무더위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장애는 안전사고 발생뿐 아니라 품질 저하와 생산성 감소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사업주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자의 지속적인 관심 등 계속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도 사업주의 온열 질환 예방 조치 의무화에 발맞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등을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단이 지원하는 폭염 예방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는 재정적 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작업 환경 개선에 따른 업무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